서울 외곽 고요한 주택가에 이른 아침. 한 여자가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대문 앞에 선다. 이름은 김명자, 이른을 바라보는 여인이다. 딸이 사준 체크무늬 코트 아래에 검정 니트를 껴입었지만 싸늘한 바람이 뺨을 핥히고 지나간다. 명자는 익숙한 대문 앞에 선다. 손에 들린 열쇠를 넣고 돌려본다. 찰칵. 아무런 반응이 없다.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덜컥. 열리던 문이 더는 열리지 않았다. 왜 이게 안 돌지? 30년을 넘게 살아온 집. 남편이 암투병 중 마지막까지 창밖을 바라보던 안방창이 보인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꺼내든다.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건다. 첫 통화는 연결음만 남긴 채 끊기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신호음 끝에 드디어 상대가 받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훈아, 집 앞이야. 근데 열쇠가 안 맞는데. 아, 그거 말 안 했구나. 열쇠 바꿨어. 뭐라고? 그냥 엄마, 이제 그 집은 엄마 집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주소 보냈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 짐은 미리 보내놨어. 명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귀가 이상해진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꿈일까? 지훈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짐을 멋대로 옮기고 내 집에 나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장모님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 솔직히 말해서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수진이 눈치 보여서 힘들어. 그냥 밖에서 지내줘. 미안해. 뚝. 전화는 끊겼고 명자는 대문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보자기에서 김치 국물이 스르르 흘러내린다. 그 국물은 조용히 명자의 검정 구두를 타고 바닥으로 번져간다. 몇 시간 후 명자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갑 속엔 4,000원. 주머니 속엔 아들이 보내준 메시지 하나뿐이었다. 엄마, 거기 주소야. 방은 월세 30. 집주인 말 잘 들어. 그땐 연락도 하지 마. 명자의 눈동자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차가운 시멘트 틈으로 풀 한 포기가 얼굴을 내민다. 그 모습이 마치 왜 그렇게 참고만 살았어요? 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명자는 딸 지민의 차를 타고 그 주소지로 향한다. 낡은 벽, 녹슨 철문, 3층짜리 원룸 건물은 외관부터 허름했고 건물 입구엔 전기요금 밀리면 바로 차단, 이라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지민은 분노를 억누르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타일은 깨지고 세면대는 금이 가 있고 냉장고에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이런 데서 살라고 했다고. 이게 사람 사는 데야? 엄마, 그냥 우리 집 가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명자는 말없이 딸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밤이 깊어간다. 딸의 집에서 잠시 누운 명자는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본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힘들게 키워낸 아들이 이제는 날 짐짝처럼 버리는구나.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거실로 나가 종이 한 장을 꺼낸다. 거기엔 남편과 함께 쓰던 유언장의 초안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거기에 새로운 문장을 덧쓴다. 향후 집과 토지는 딸 윤지민에게 상속하며 아들 윤지훈에겐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지 않는다. 이후 효를 저버렸기에. 그 순간 복수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뀌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아파트 13층. 작은 방 한켠에 탁상 시계가 조용히 시간을 알린다. 김명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딸 윤지민의 집에 머무른 지 이틀째. 그녀는 딸 식구가 일어나기 전 늘 가장 먼저 움직였다. 물티슈로 조용히 손자 책상을 닦고 거실에 널린 빨래를 정리한 뒤 주방에 커피포트를 켠다. 그러곤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천천히 봉투 하나를 꺼낸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아껴 보관해온 문서들, 집 등기권리증과 남편 사망보험금 내역서, 그리고 남편이 쓰다만 유언장 초안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전 지민은 엄마의 행동을 보고는 다가온다. 엄마, 그거 아빠 거잖아. 왜 꺼냈어? 지민아, 이제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하려고 해. 갑자기, 왜 지금 그런 걸 해? 내가 만약 갑자기 잘못되면 지훈이가 이 집, 땅 다 가져갈지도 모르잖니. 지민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앉는다. 그녀도 아들의 행동이 너무도 비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엄마의 이런 결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긴 아직 버겁다. 엄마,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 이건 생존이고 예비야. 하지만 지훈이도 언젠가는 깨닫지 않을까. 명자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깨달을 시간이 있었지.
날 쫓아내기 전까지는. 하지만 지훈이는 날 쫓아냈고 내 자리를 다른 여자에게 내줬어. 그건 절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은 거야. 그날 오후, 지민은 지인의 소개로 강남의 작은 법무법인을 찾는다. 전문 상속 변호사인 정한수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본 다음 현재 등기상 명의는 김명자님 혼자시고 재산은 주택 한 채, 텃밭 부지 포함 총시가 3억 8천 정도. 상속 희망자는 딸 윤주민 양 단독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아들 윤지우는 상속에서 제외할 겁니다. 혹시 유류분 청구에 대비해 메모나 사유 작성하셨나요? 명자는 검은 필기구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다. 예, 이 아이는 저를 집에서 쫓아냈고 이후에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사실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정한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유언공증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 과정을 전부 녹음 및 녹화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며칠 뒤 법무법인 내 사무실. 김명자는 변호사, 딸 그리고 공증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한다. 음성이 녹음된다. 손에 펜을 든 그녀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본 유언자는 김명자이며 1955년 3월 18일생. 유언자의 재산 일체는 딸 윤지민에게 귀속되며 아들 윤지우는 유류분 포함의 일절 상속에서 제외함.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해당 자는 본인을 상대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모친을 내쫓고 그 자리를 장모에게 내어주었음. 이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공증하며 상속 후 명의 변경 역시 즉시 진행함. 녹음이 끝났고 서명이 남았다. 펜을 쥔 명자는 마지막 한 글자를 쓰는 데에 망설이지 않았다. 김명자 서명. 2025년 5월 10일.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명자는 딸 지민의 집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본다. 초여름 달빛이 지붕을 비추고 벌레 소리가 잔잔하다. 그녀는 작은 속삭임처럼 혼잣말을 한다. 지훈아, 너는 날 등진 순간부터 이미 너의 상속 자격을 버린 거야. 엄마라는 말, 그 두 글자, 이제 내가 쓸 자격은 없어. 그리고 명자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린다. 그녀의 복수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도 김명자는 딸 지민의 집 마당에 나와 있었다. 늦봄 햇살 아래 화단 끝에 핀 작은 장미꽃을 바라보던 그녀의 손에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등기 우편 수신인 윤지훈. 보낸 사람은 법무법인 정한수. 그 안엔 유언장 사본과 공증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젠 내 차례야. 내가 만든 거짓말, 그 대가를 받아야지. 며칠 뒤 윤지우는 아파트 거실에서 카레를 비비던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우편함에 꽂혀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뭐야 이게? 유언장. 지민한테 전부를. 옆에서 이를 본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엄마가 유언장을 썼어. 그리고 집, 땅 다 지민한테 넘겼대. 나는 상속에서 제외한대. 수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말없이 봉투를 빼앗듯 집어들었다. 이게 말이 돼? 당신 장남이잖아. 이 집도 우리 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그날 대문을 잠근 건 진짜 선을 넘은 일이었다는 걸. 며칠 후 명자는 동네 은행에 들른다. 텅 빈 지점 안 점원에게 증권 계좌 잔액 확인을 요청한 그녀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펜을 꺼내든다. 이 계좌도 딸 앞으로 이전할게요. 그리고 부동산도 매각 시작해주세요.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부지 2필지, 현금 자산 1억. 그녀는 재산의 모든 흐름을 자신이 컨트롤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윤지훈과 수진의 거실. 수진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2평대 단독주택 매물 링크가 켜져 있었다. 우리 혹시 엄마 집 말고 따로 이사할 수 있는데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그 유언장이 퍼진 순간부터 엄마는 진짜 돌아올 생각 없어. 지훈의 얼굴이 굳어진다. 지금 누구 편드는 거야?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곤 중얼거린다. 장모님 유산도 아직 확정 아니야. 어느 날 저녁, 딸 지민의 집 앞 골목길. 윤지훈이 불쑥 찾아왔다. 지민아,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 지민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인터폰을 통해 담담하게 말한다. 엄마 집 대문 앞에서 당신이 열쇠 바꿨을 때 기억나?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야. 나 그땐 몰랐어. 솔직히 수진이가 계속 엄마랑 못 살겠다고 해서.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그날 그 대문 안 잠갔겠지. 지민아, 엄마한테 말 좀 전해줘. 유언장은 너무해.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찰칵 인터폰은 끊겼다. 지민은 말없이 커튼을 닫고 명자 옆에 앉는다. 명자는 이미 모든 걸 들은 듯 고개만 끄덕인다. 엄마, 괜찮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저 아이는 아직 진짜 고통을 겪지 않았어. 며칠 후 장모 이경자가 김명자에게 전화를 걸어온다. 낯선 번호. 명자는 처음엔 받지 않으려다 조용히 수화기를 든다. 혹시 사돈 맞으시죠? 사돈, 무슨 일이시죠? 우리 아이들이 죄송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저도 지훈이가 돈 얘기를 자꾸 꺼내서 이경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저 잠깐 사돈 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명자는 말없이 커피를 내린다. 오늘만큼은 대화가 필요하다.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딸 지민의 집. 김명자는 베란다 난간의 화분을 정리하다 인터폰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띠링. 화면에는 낯선 얼굴, 그러나 낯설지 않은 사람. 며느리 수진의 어머니 이경자였다. 그녀는 검정색 재킷을 입고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명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말없이 문을 열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여인.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이경자가 입을 연다. 잘 지내셨어요, 사돈. 이렇게 불쑥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어쩐 일이신가요? 사실은 제 딸과 사위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서요. 이경자의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명자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제 사과입니다. 사돈께서 겪은 일을 듣고 나서야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명자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돈, 저도 아들한테 배신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자식이 저지른 일은 결국 부모의 얼굴을 더럽히는 법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드님이 보험금 얘기를 하셨나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경자의 얼굴엔 뚜렷한 피로와 분노가 떠올랐다. 그 아이가 자꾸 유산 이야기를 꺼내서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사돈 댁에서 쫓아낸 이유가 저를 데려오기 위해서였더라고요.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된 불행한 인연. 그러나 동시에 함께 분노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명자는 냉장고에서 직접 담근 매실차를 꺼냈다. 그녀는 이경자의 잔에 천천히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다. 사돈,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는 기대하지 맙시다. 예, 기대 대신 경고를 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명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노트 한 권을 꺼내며 말했다. 이 안엔 지훈이가 버렸던 돈 문제, 보험금 요청, 그동안 저에게 요구한 돈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저도 통장 내역이 남아 있어요. 딸이 제 이름으로 대출도 냈더군요. 그렇다면 됐습니다. 우리 둘이 각자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순간에 공개합시다. 그걸 어디에요? SNS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고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접근 금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두 어머니는 손을 마주 잡았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이제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윤지우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인간이 가족이야. 친어머니 쫓아내고 장모 모셔간 X 같은 인간. 장모 유산 노리고 집 뺏었다는 사람 맞음. 아니 무슨 폐가 같은데 엄마를 보낸 사람이 유튜브에서 효를 말하네. 지우는 당황해하며 화면을 넘겼다. 영상은 한순간에 비공개 처리되었고 그는 급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너 엄마한테 뭐 얘기했어? 갑자기 왜 인터넷에서 우리 욕이 이렇게 퍼져? 나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혹시 당신 엄마? 지우는 얼굴이 굳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다. 며칠 후 이경자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나 이제 너랑 수진이에게 금전 지원 안 한다. 앞으로 내 통장은 변호사에게 맡길 거야. 지훈은 다급히 외친다. 장모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게 더 무서운 거다. 뚝, 전화는 끊겼다. 지우는 거실에 앉은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지금 나 버리고 가는 거야? 너야말로 엄마 버렸잖아.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다. 거실엔 정적만이 남았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의 형광등은 꺼져 있고 TV 화면은 지지직거리며 꺼져 있다. 소파 위에 앉은 윤지우는 턱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수지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집안엔 컵라면 냄새, 빨래 쌓인 의자.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전화기만이 남았다. 그는 몇 번이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엄마, 제발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핸드폰 화면엔 부재중 통화 13회가 찍혀 있다. 수지는 친정집의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경자는 입을 꾹 다문 채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며느리에게 아무 말 없이 통장 정리 파일을 넘겨주는 그녀. 이 안에 들어있는 통장 3개.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모아둔 돈이다. 그리고 지금부턴 그 어떤 돈도 너희한테 쓰지 않을 생각이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진짜 망한 거야? 지금까지 엄마한테 한 행동을 돌아보렴. 그리고 사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게 내 인생의 대가야. 딸 윤지민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어머니가 맡긴 공증된 유언장 사본과 명자 앞으로 들어온 작은 찻집 임대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엄마가 찻집을 하신다고요? 응, 그냥 작게. 사람들 좀 오가게 하고 나도 웃을 수 있게. 엄마, 지금 이 타이밍에 찻집이요. 지민아, 복수만 하다가 인생 다 보내면 안 되잖니. 그녀의 눈엔 자신을 버린 아들에게 준 분노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이제서야 자신의 삶을 시작하려는 어머니의 미소가 참으로 슬프고도 따뜻했다. 며칠 후 명자의 찻집 앞. 아직 오픈 전 유리문 앞에 종이 쪽지 하나가 붙어 있다. 엄마, 나야. 죄송해요. 나 진짜 미안해요. 오늘 하루만 시간 내줄 수 있을까요? 아들 지훈 올림. 명자는 쪽지를 읽고 문을 잠근다. 그리고 말없이 그 글씨를 쳐다본다. 눈물도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고 찬물을 올린다. 윤지우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아파트에 들어와 산지 1년 반. 정확히 9개월 전 어머니를 쫓아낸 그날부터 이 집은 집이 아니었다. 이 냉장고는 처가로, 이건 폐기요. 그의 눈엔 망가진 전자레인지, 찢어진 소파 쿠션, 그리고 버려진 김치통이 보였다. 모든 게 망가진 흔적. 그건 그의 인생이기도 했다. 짐을 싣는 마지막 순간. 그는 구석진 책상 서랍을 열어본다. 거기엔 어머니가 쓰던 손글씨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지훈아, 널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없다. 하지만 내가 나를 잊었을 땐 나도 너를 놓기로 했다. 엄마는 너의 따뜻한 손을 기억하며 살아갈게. 부디 늦지 않게 돌아오기를. 지우는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후회이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슬픔이었다. 며칠 후 김명자는 찻집 앞 작은 팻말을 세운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명자의 찻집. 그녀의 옆에는 안사돈 이경자가 같이 있다. 두 여인은 찻잔을 놓고 서로를 바라본다. 이젠 우리도 우리 인생 좀 살아요. 그래요. 이제 누구한테 휘둘리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햇살은 따뜻했고 그녀들의 표정은 오랜 시간 무겁게 드리워졌던 그림자를 조금은 덜어낸 듯 보였다. 5월 말 화창한 아침. 김명자의 찻집 앞 벤치에 검은 후드티를 쓴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하고 머리는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명자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윤지훈, 그녀의 아들이었다. 명자는 가게 안에서 묵묵히 잔을 닦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말했다. 엄마, 나야. 한 번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명자는 말없이 작은 티 테이블 하나를 가리켰다. 두 사람 사이엔 말 대신 식어가는 녹차 한 잔이 놓였다. 지우는 손을 모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 대문을 비밀번호를 바꾼 건 수진이 때문이었어요. 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땐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명자는 조용히 묻는다. 너한테 가족이란 뭐였니?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몇 번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믿음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수진이도 떠났고 장모님도 사업도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엄마, 나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요? 말 끝에 지훈의 눈가가 젖는다. 명자는 여전히 침착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테이블 위 티슈를 조용히 밀어준다. 그걸 묻기 전에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 왜 돌아가고 싶은지. 지훈은 고개를 떨궜다. 사랑받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 냄새 나는 이 찻집에서 그냥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어쩌면 너무 늦은 진심이었고 어쩌면 그조차도 아직 무르익지 못한 회한이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찻집 한쪽 작은 벽장 안에서 오래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온다. 상자 안에는 지훈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젓가락질 배우던 날의 유치원 그림,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지훈에게 썼던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지훈아, 아빠는 너를 누구보다 믿는단다. 착하고 따뜻하고 어릴 때 내가 엄마 손 꼭 잡고 내가 엄마 지켜줄 거야 했던 그날처럼. 지훈은 사진을 쥔 채 눈물을 터뜨린다. 그땐 진심이었어요. 엄마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명자는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준다. 그래, 지훈아, 그때 널 내가 잊지 않았기에. 오늘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하지만 한 번뿐이야. 며칠 뒤, 지훈은 찻집 뒤쪽 작은 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명자는 여전히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다. 둘 사이엔 예전과 같은 편안함은 없었지만 조용한 배려와 시간이 흐르게 두는 존중이 있었다. 이경자 여사도 찻집에 찾아와 말했다. 사돈, 마음도 넓으시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번엔 나도 내 식대로 용서해 본 거예요. 아들한테 기대는 하지 않으려고요. 지훈은 찻집 마당 화단에서 물을 주고 있었다. 명자는 찻잔을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네, 엄마. 너무 늦지 않게 살아. 이 세상엔 기회라는 게 언제나 두 번 오는 게 아니야. 지훈은 눈을 감고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리고 똑바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는 잃지 않겠습니다. 명자의 얼굴엔 그제야 아주 작고 조용한 미소 하나가 피어올랐다. 성북동 골목 안 작은 목조 건물. 명자의 찻집 간판 아래 노란 목련꽃 리스가 걸려 있다. 첫날 찻집 문을 열자 바람에 풍경이 살랑인다. 그 소리처럼 조용히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 손님은 근처 중학교의 국어교사. 두 번째 손님은 시장 앞 떡집 아주머니. 세 번째 손님은 경비실 근무하는 아저씨. 그들은 따뜻한 유자차, 구기자차, 대추차를 주문했고 차가 놓이는 순간 모두 조용히 한숨을 쉬며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명자는 손님이 떠난 후 찻잔을 닦으며 문득 중얼거린다. 이젠 나도 누군가의 아픔을 데워주는 사람이 되었네. 그날 오후 지훈은 카운터 옆에 쪼그리고 앉아 찻잎을 정리하고 있었다. 예전에 그 허세나 건방은 없었다. 그의 눈엔 오로지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명자는 그를 보며 말했다. 찻잎은 부서지지 않게 살살 다뤄. 사람 마음도. 그러니까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오후 찻집 문이 열리고 낯익은 여인이 들어온다. 박수진. 지훈의 전아내. 그녀는 명자를 보자 고개를 깊이 숙인다. 어머니, 혹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명자는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테이블 두 사람. 예전의 낯선 분위기는 없었다.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했던 말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요. 늦게라도 알았으면 됐어. 다만 그땐 너무 아팠어. 내가 며느리를 그렇게까지 미워하게 될 줄 몰랐으니까. 수지는 눈물을 훔친다. 그리고 조용히 종이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건 예전 어머니 방에 있던 장품이었는데 제가 잘못 들고 간 거예요.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야 명자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조용히 찻잔에 차를 따른다. 그 향기 속에 한때의 미움과 후회의 감정들이 천천히 가라앉는다. 며칠 뒤 찻집을 찾은 한 작가가 명자에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가게 이름을 따로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이젠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김명자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 가게에는 그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명자씨, 명자 여사님이라고 불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그 호칭이 온전히 그녀의 이름이 되었다. 명자의 찻집엔 유독 혼자 오는 손님이 많았다. 누군가는 이혼을 앞두고 있었고, 누군가는 노모를 요양원에 모시고 오열하다 들렀고, 누군가는 퇴직 통보를 받고 그대로 걸어 들어온 사람이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 말없이도 위로받고 싶었던 사람들. 명자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무례하게 묻지 않았다. 따뜻한 찻잔을 내밀었고 이야기를 꺼낸다면 들어주었다. 그 조용한 방식을 사람들은 명자의 방식이라 불렀다. 어느 날 찻집에 한 노신사가 들어왔다. 그는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이 근처에서 가장 조용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신 뒤 그는 명자에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혹시 서울시 위로카페 공동체 사업에 이 공간을 추천해도 괜찮을까요? 여긴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곳이네요. 명자는 당황했지만 지훈과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명자의 찻집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작고 따뜻한 거점이 되었다. 명자의 찻집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새로 걸려 있었다. 그 속엔 명자의 젊은 시절 사진, 남편과 지훈의 유년 시절이 담긴 흑백 가족 사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찍은 찻집 앞 기념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던 명자는 작은 숨을 들이마시며 속삭였다. 이제야 한 사람이 된 것 같네. 어느 날 손주 민재가 찻집을 찾았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이는 책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다. 할머니, 이거 학교에서 숙제로 쓴 건데 할머니한테 꼭 주고 싶었어요. 봉투를 연 명자의 눈에 아직 삐뚤한 글씨의 편지가 들어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나를 매일 학교 끝나고 데리러 왔습니다. 이젠 찻집에서 차를 팔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나는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명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며칠 뒤 박수진이 다시 찻집을 찾아왔다. 이번엔 양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어서 들었어요. 이젠 생신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명자는 조용히 웃으며 케이크를 받아들었다. 둘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작은 촛불 하나에 불을 붙였다. 그날 제가 했던 말 다 기억나요. 요양원 가시라고 했던 것도, 그 돈이면 내 아들부터 챙기라고 했던 것도요. 기억하니까 이렇게 용서를 구하러 올 수 있었겠지. 그땐 제가 며느리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고된 직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어머니라는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걸 견디셨는지. 명자는 조용히 손을 내민다. 두 여인의 손이 처음으로 악수가 아닌 감정의 접촉으로 엮였다. 지훈도 찻집으로 자주 들렀다. 가게 일은 돕지 않았지만 엄마가 자랑스러워진 아들이 되었다. 그는 명자의 생신날 몰래 손님들을 모았다. 동네 주민, 단골 손님, 지민, 이경자 여사까지. 어머니, 오늘은 그냥 감사합니다 말고 존경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명자는 눈가가 젖었다. 예전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은 아니었다. 그건 받아들인 사람의 미소 속에서 흐르는 따뜻한 것이었다. 그날 밤 찻집 불은 꺼지지 않았다. 모든 손님이 떠나고 가게 안에는 가족 4명이 남아 앉아 있었다. 지훈, 지민, 민재 그리고 명자. 엄마, 앞으로 우리가 이 찻집 함께 지켜가도 될까요? 그럼 이젠 나 혼자 사는 인생 아니니까 우린 다시 식구가 됐잖니.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웃었다. 과거의 눈물, 원망이 이제는 추억으로 흘러가는 밤이었다. 새벽 5시. 하늘이 아직 푸르스름할 무렵. 김명자는 혼자 찻집 문을 열었다. 습관처럼 물을 올리고 습관처럼 찻잎을 덮는다. 그리고 조용히 한 모금을 마신다. 쓴데 참 부드럽네. 그건 지난 인생 같았다. 쓴 줄만 알았던 날들. 뒤돌아보니 결국은 사람을 데우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찻집 벽에는 작은 종이 액자가 하나 더 걸렸다. 그 안엔 명자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당신의 마음도 이 찻잔처럼 천천히 데워지길. 그 글귀를 본 손님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는 말 같아서 그저 고요히
따뜻하게 젖어들었다. 명자의 찻집 옆 마당에는 동네 아이들이 뛰놀기 시작했다. 지민은 이따금 아이들 간식을 가져다 주었고 민재는 이제 할머니 대신 마당 청소를 자처했다. 할머니, 이거 내 구역이에요. 남의 구역에 침범하지 마세요. 명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이 골목의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 같았다. 나는 시어머니였다. 며느리에게 미움받았고 아들에게도 외면당했다. 그러나 그날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난 날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을 되찾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누구의 무엇으로 살지 않기로 했다. 이제 나는 그냥 김명자입니다.